청소년 AI 정서 지원 포럼 AI 시대 청소년 상담의 새로운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상 대피로 안내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는 안전 요원들의 진행 요원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대피로와 함께 계단으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년 AI 정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초 스마트 유스 센터의 스마트 상담팀의 김혜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큰 박수를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납니다.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각 사무실 혹은 집 혹은 사무실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거기서도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AI 첫 챗봇 상담 정서지원 포럼을 참석하신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과 비대면 유튜브로 참여해주시는 청소년 관련 종사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및 청년 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AI 챗봇 상담 정서 지원 사업의 사례 공유와 더불어서 전문가 3명의 발제를 통해서 AI 시대 청소년 상담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순서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관장님 인사 말씀, 구청장님의 축사, 프로젝트 경과 보고,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체험 사례 공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와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초 스마트 유스 센터의 백기훈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소개를 마치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포럼을 위해서 귀한 제언을 전해주실 명지전문대 김지민, 카이스트 박가영 교수님, 넥스부의 송환구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참석자이고 실제 이용 후기를 소감을 같이 나눌 서초중학교의 이원석, 한희연 청소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예쁘게 교복을 또 아이들이 상의해서 입고 나와주었습니다. 저희 초청에 응해주신 고려대 강준 교수님, 동국대 손윤식 교수님, 성균관대 김장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협력기관으로 주식회사 넥스부의 윤현지 대표님 외 임직원 3분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뜻깊게 빛내주시기 위해 전성수 서초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초 스마트 유스 센터 백기훈 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 스마트 유스 센터 백기훈입니다. 요즘 AI가 핫하긴 한가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전성수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또 연구 결과와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또 지혜를 전해주실 우리 발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AI 상담이 굉장히 많이 핫하죠. 그리고 사실 저희 센터가 민간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좀 선도적으로 서초구와 함께 센터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상담이라는 분야의 예방적 상담 도구로서 저희가 AI 챗봇 상담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상담기기의 미래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AI 상담이 우리 속에 얼마나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이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상담은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사실 상담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AI가 상담을 시작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AI가 예방적 상담 도구로서 저희가 서초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열심히 챗봇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활용된 그런 결과와 함께 여러 다양한 효과성들이나 그리고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마련한 이유는 AI가 단순히 그냥 이걸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 상담 분야의 하나의 그런 청소년들의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주시고요. 또 질책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센터가 앞으로도 상담 분야의 이런 상담 예방적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들을 점점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항상 서초구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전성수 서초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이런 포럼에 귀한 걸음 소중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우리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AI 특구로 지정이 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AI 혁신 시대에 우리 서초가 AI 특구가 되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G3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초가 거기에 핵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AI CCTV가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실질적으로 AI 카메라가 추적까지 해가지고 살피는 것까지 실제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한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초중학교의 우리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들의 그런 정신 건강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챗봇 상담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저는 제가 여러 언론 쪽하고 인터뷰하면서도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 건강 키오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기자들이 그것까지 실제로 이런 심리적이고 정서 지원에 대한 것까지 우리 서초가 실증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또 그리고 마침 그 기회가 우리 넥스V의 우리 윤 대표님 함께 와 계시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말 실증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 것이고 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 그리고 우리 백기웅 우리 서초 스마트 유스센터 진짜 유스센터 앞에 스마트하다는 말이 붙어 있는데 진짜 스마트하게 잘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와 같은 실제 사례와 운영 사례를 놓고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진단도 해주시고 그리고 처방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까지 사실은 제시하는 오늘 포럼은 저는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포럼에서 많은 분들 함께 더 공유하시고 그리고 우리 플로우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무엇보다도 저도 우리 청소년들의 이런 정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덕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걸음이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더 플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주신 말씀처럼 스마트하고 따뜻한 정서 안전망을 만드는데 저희 서초 스마트 유스센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초구 상담 챗봇 상담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에 스마트 맞춤형 정서지원센터가 개소했고요. 스마트 정신건강기기 및 스마트 힐링 공간을 운영을 시작했고요. 23년 8월에는 AI 상담 챗봇 상담 키오스크를 첫 도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24년도 9월부터 25년도 8월까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기간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서울형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생성형 AI 기반 멀티 페르소나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사 실증을 진행해서요. 청소년 기관 3곳, 청년 기관 2곳, 그리고 이동식 키오스크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25년도 5월에 AI 자가진단 키오스크와 또 감정 자판기들도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AI 챗봇 상담 키오스크가 서희초등학교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서초구는 단순한 기기 도입이 아닌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서 AI 기반 청소년 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운영 사례를 넘어서 AI 시대 상담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모든 분들과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지금 화사하게 모습으로 2시간 후에보다는 지금 찍는 게 너무 아름답게 나오고 멋지게 나올 것 같아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잠시 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대로 앉은 채로 앞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스마일 웃어주시고요. 구청장님도 책자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책자를 들어주셔도 되시고요. 하나, 둘, 셋, 촬영. 죄송합니다. 현수막. 네, 오른쪽 현수막 또 위로 좀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선생님 쪽으로 현수막. 네, 네. 자, 하나, 둘, 셋. 찰칵. 그러면 예쁘게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트. 네. 예쁜 손아트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분도 대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장례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후에는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사례 공유 후에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뒷단에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 주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AI 챗봇 상담의 예방적 상담 도구로서의 효과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명지 전문대 김지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명지전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청소년 심리 및 상담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 AI 챗봇 상담과 관련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챗봇 상담의 예방적 상담 도구로서의 효과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발표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AI 챗봇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과 검증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상담 심리사 1급과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장기간 한 10년 이상 만난 상담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내담자나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진심이다. 너무 돕고 싶은 마음이
이제 컸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작업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가 관련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작업 동맹이란 용어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의미하고요. 그 키워드가 저의 이제 관심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AI 체포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바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 유병률이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18%에 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장애를 증상을 겪는 청소년들이 9%에 달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이 53.3%, 또한 자살 고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1.3%라고 이제 2022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마트 유스 센터도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 한계는 우선은 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 내에 있는 위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아이들이 주변의 시선이 조금 두려워서 선뜻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고요. 또한 청소년들은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혼자서 해낼 거야라는 마음이 있고, 아마도 상담자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이랑 한편이 되어서 나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에 좀 참여를 꺼려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왔다 손 치더라도 조기 탈락할 확률이 성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 또한 이제 지리적인 지방에 사는 청소년이라든지 전문가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인 한계, 또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모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숨 쉴 수 있는 구멍, 이런 이제 좀 이렇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 4년 전부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때 마침 AI가 막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협업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체포 상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좀 장점을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익명성, 청소년들이 아주 이제 반가워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나를 좀 이렇게 숨기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것과, 학원 시간이랑 이런 학교 가는 시간 외에 내가 잠들기 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이 디지털 치료 동맹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작업 동맹이랑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디지털이 앞에 붙은 건데, 과연 AI가 이런 치료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것 또한 이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한 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청소년 상담 연구에 게재가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문제 이해와 작업 동맹을 적용한 생성형 AI 기반 청소년용 챗봇 초기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자,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상담이
상담자의 역할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일 때 이 AI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상담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거구나. 내 얘기를 좀 털어놨더니 속이 시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방적 상담 도구로서의 기능을 좀 더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초기 상담에서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담 성과의 7% 이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나온 연구들이고요. 이 치료 효과, 작업 동맹이라는 것은 합의된 목표와 과업 협력과 정서적 유대 이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게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라고 목표도 설정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어떤 얘기든 해도 AI는 나를 판단하지 않아, 지지받네, 공감을 해주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청소년들이 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좋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문제를 보시면 이제 상담, 회기 평가와 작업 동맹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상담 회기 평가와 작업 동맹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제 주제였는데요. 지금 이제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회기 평가가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상담이 끝난 후에 이 상담이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정말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 측정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기 평가 안에는 순조로움이라든지 긍정 정서라든지 깊이라든지 각성이라는 그런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작업 동맹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16.67세였습니다. 또한 성별은 남학생이 64.8%에 달했고요. 고등학생이 이제 대다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좀 복잡해 보이는 이것은 이제 체포 상담 프로그램의 이제 기재인데요.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상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뭐냐면 내담자와 작업 동맹을 형성한다, 내담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개발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전문가와 수차례의 이제 수정과 변경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실제로 상담 교사라든지 상담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챗 GPT 아시죠? 다 아시는 이제 건데, 이거 이제 3.5 버전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고민을 토로하신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사주도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챗 GPT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생성형 AI 플러스 기존 프로그램을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밑에 보시는 이런 절차들을 고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내담자를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상담자들의 주요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호소 문제, 심각 정도, 구체적인 상황, 언제 그렇게 됐는지 촉발 시점, 그래서 감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라고 대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10점이 제일 고통스러운 정도면 몇 점 정도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주요 질문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AI 청소년 상담사 마음이에요. 상담이라는 건 뭐예요?라고 좀 정의를 내려주고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힘든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닉네임을 얘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성별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됨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얘기를 한 번 더 불러주면서 지금 고민을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고민을 탐색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상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화 자세히 말해 달라. 기분이 어떤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대처 방식은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이제 청소년 내담자와 이제 이제 상담을 주고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이제 회귀 평가랑 작업 동맹을 측정해서 봤더니 이제 뭐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초기 연구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관계를 봤을 때 청소년들은 이 상담이 굉장히 매끄럽고 내가 좀 공감받고 위로받는다는 느낌을 느낄수록 이제 그 AI 챗봇 상담과 이렇게 관계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동맹이 향상됐다. 그런데 이제 정서적인 각성은 뭐냐면 막 흥분되고 뭔가 이제 감정이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고 이런 걸 정서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좀 방어적이고 불안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정서가 긍정적일수록 상담이 깊이 있다고 느낄수록 이제 치료 협력, 그러니까 작업 동맹이 향상됐다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정서를 무조건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공감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천천히 아이들에게 과도한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제 기다려주면서 조절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측정 도구들이랑 이런 것들은 초반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막 조직적이지 않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의의를 찾아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검증한 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요. 그래서 AI 챗봇 청소년 상담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라는 것과 비대면 AI를 통해서도 청소년 아이들이 관계 형성을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방식을 구현한 모델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점이 의의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AI 챗봇 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조력자로 활용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접수 면접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이 챗봇 상담을 통해서 이제 끝나면 이것들을 내용들을 분류화 조직화해서 이것을 데이터화 한다면 훨씬 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점과요.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시공간 제약 없고 비자발적인 청소년도 이런 게 있다라고 알 수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후에 이제 조금 더 개발되면 좋겠다고 생각된 부분인데요. AI를 통해서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이제 스크리닝에 딱 떠서 이게 전국적으로 뭔가 연계망이 조직적으로, 이건 제 이상인데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이제 업무 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동안 힘든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응 연계 체계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 상담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더 이제 계속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 아이들이 이제
감정 표현을 좀 못했다가 이제 자기 감정을 좀 알게 되고 아 상담이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상담자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아이들이 좀 더 힘들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이상향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서 이런 디지털 심리 방역이라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아이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제 해 나가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제 소개 발표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초기 면접에 개발한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제 발표의 주제는 AI 분야에서 바라본 챗봇 상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박가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과학기술과 글로벌 발전 연구센터 박가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AI 분야에서 챗봇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자리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AI 상담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이라든지 상담 임상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모델 성능을 만드는 AI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이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어떻게 인지하며 그래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저는 주로 해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연구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향후 AI 분야에서의 상담이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런 장면이 되게 흔하죠. 이렇게 자다가 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나 요즘 좀 이상한 건가? 하고 슬며시 범용 AI, 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미 AI에게 정서적인 질문, 즉 멘탈 케어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요? 지금 여러 기사들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같은 경우 12세에서 21세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약 13%가 AI 챗봇을 정신건강 조언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연구에서 2025년의 연구에서는 월 1회 이상 쓰는 비율이 65%, 도움이 됐다라는 비율이 90%대로 나오죠. 영국에서는 성인 응답자 중에서 이제 37%가 정신 건강, 정서 지원 목적으로 범용 AI,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CES의 흐름입니다. CES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가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융합 기술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 어떤 작품들이 어떤 기술들이 출품된지를 보면은 기술 혁신의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C에서 흐름에서 보면은 AI와 헬스가 정신 건강, 웰니스 영역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코칭을 제안하고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시도였다면 2026년에는 조금 더 전면으로 드러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와 정신 건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공식 세션이 들어가 있고, 또한 그 세부 트랙을 살펴보면 AI 기반 정신 도구의 효과성과 윤리, 청소년 정서 기술 같은 주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워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챗봇입니다. 2017년에 등장을 했고, CBT 요소를 대화로 구현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는 치료 전체를 AI로 했다라기보다는 이 AI 챗봇을 통하여서 정서 지원 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본 사업은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규제, 인증 절차, 시간 부담, 비용 같은 운영적인 이슈가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라기보다도 AI 상담이 제품이 되는 순간, 기술로서 사용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규제, 책임, 운영 설계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용 LLM, GPT와 같은 LLM이 나오면서 AI 생태계의 확대로 인한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와이자입니다. 와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펭귄 캐릭터로 이제 유명한데 정신 건강 지원 앱입니다. 유료입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 사용되면 죄송합니다. 1년에 8만 원을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1년에 8만 원입니다. 제가 이 제품 홍보하러 나온 것은 아닌데 CBT, DBT 같은 검증된 기법을 대화와 도구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용해보지는 않아서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리뷰들을 제가 보고 오늘 전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상담 대체가 아니라 그 지원 운영 방식입니다. 많은 이제 챗봇 서비스들이 주장하기로는 24/7 언제나 가서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일리 체크인 루틴 해서 매일같이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험 신호가 왔을 때에는 어떤 맞춤형 안내나 연결 서비스를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서비스를 사용한 그 사용자들이 말한 리뷰에 근거하자면 AI의 특징적 대화 패턴이 발견된다. 여러분들 아시죠? GPT 많이 사용하시나요? 했을 때 AI스러운 답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혹은 반복적이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맥락을 놓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리뷰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요즘에 제가 봤을 때 많은 상담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소위 좀 핫하다는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ASH라고 하는데 이거는 청소년들은 아니고 18세 이상 성인들이 이제 다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정서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된 AI 코칭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컨셉이 되게 명확해요. Always on, 언제나 항상 켜져 있고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사용자를 기억합니다. Remembers you. 당신이 누군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 사항을 요약해 준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 상담 서비스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설계입니다. 특별히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억과 연속성입니다.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매일 사용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 서비스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기억과 연속성 상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관계를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유의해야 되는 것 바로 또 기술 성능보다 운영 기준이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은 저장하고 어떤 내용은 저장하지 않을지, 언제 중단할지, 언제 전환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개인화에 들어가면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서비스 앱들을 통해서 보면 AI가 상담사를 대체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해 보면 AI 상담이 인간 상담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혹은 않았던 다른 형태의 도움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좋은 상담이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성, 깊이 있는 상담, 공감해주고 책임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AI 챗봇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가능한 것들은 좋은 도움은 즉시성, 반복 가능성, 지치지 않습니다. 판단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논의는 누가 더 낫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도움을 배치하느냐가 이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연구는 상담용 AI를 새로 만들기보다도 이제 범용 AI가 나왔죠. 그래서 범용 생성형 AI, 범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GPT와 제미나 같은 AI들입니다. 상담용 생성형 AI를 상담용으로 이제 재현을 해보거나 적용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실시할 수 있고 비용도 낮고 실험을 반복하기 쉽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은 질문을 던지게 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인지 재구조와 같은 대화 기술은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시되는 약점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은 맥락이 흔들리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럴 때 대응이 어렵고 답변이 너무 일반적인 조언으로 흐른다. 이제 개인화와 맥락화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범용 AI가 애초에 치료나 정서 지원을 위한 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담과 윤리 기준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제품은 아닙니다. 그랬다고 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청소년들도 이런 범용 AI를 상담이나 지원, 정신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AI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운영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구를 보시면 이 연구는 생성형 AI 챗봇을 실제 임상 조건에서 검증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효과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방식과 기존 상담과 사용 방식이 기존 상담과 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고된 사용 패턴을 보면 4주 동안 평균 사용해서 평균 4주에 6.18시간이 있었고 그 길게 한 번이 아니라 짧게 자주 이제 저강도의 고빈도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자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메시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본 연구가 로우 데이터를 상담자와 이 챗봇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밀도의 대화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AI가 상담을 대체한다라기보다도 사람의 상담을 대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을 세션 중심에서 일상 중의 반복 지원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능보다는 그러면 위기 신호가 언제이고 언제 멈추고 전환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어떤 개인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기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운영 설계가 이제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는 이제 연구가 이렇게 되게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상담사를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조건에서 이 상담 챗봇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가 AI가 사용자의 말투랑 패턴을 반영해서 여기 보면 셀프 클론 챗봇이라고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AI가 나와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사용자가 이 AI가 나와 닮았다라는 순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AI랑 대화를 하는데 나 같은 AI가 나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십니까? 이 연구 결과에선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서야 만났구나. 내 속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형을 설계했을 때 몰입과 참여도가 매우 증가하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참여가 늘었다고 해서 치료 효과나 임상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되게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만들어지고 많이 사용하고 인터랙션이 왔다 갔다 하고 친밀하고 내재화된다라는 이 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설계가 사용을 좌우하게 되고 그러면 의존하게 되는 것, 오인하게 되는 것, 책임을 누가 지는 것 이러한 위험도 같이 키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저는 또 운영과 책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AI를 도구로만 사용을 하지 않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 AI가 다른 기술과 되게 다른 점, 특히나 생성형 AI가 다른 기술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단순한 기기긴 하지만 제가 클릭을 하면 버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릭을 하는 것, 발화하거나 저의 음성을 인식하고 저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반응을 하죠.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되게 인간과 하는 그 어떤 것, 살아있는 어떤 것과 하는 그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상호작용이 관계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때는 정말로 기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상담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 케어 영역은 혹은 정서 심리 상담은 잘한다, 말 너무 잘한다, 날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것들보다도 안전하게 운영되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상담 도전 과제를 되게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자 그러면 5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사용자 인식 관계입니다. 사용자가 AI를 도구로 보지 않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담자나 치료자의 관계로 인식이 될 때 기대와 의존이 커지고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계와 튜닝입니다. 상담사가 상담처럼 만들수록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어디에서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료 기법을 AI가 흉내내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맥락이 벗어나게 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떨어지거나 혹은 어떤 특정 치료 기법, 프레임에 저는 기법의 전문가는 치료 기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주 사용되는 어떤 프레임을 쓴다 그러면 그 프레임에 락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흥미로운 부분은 긍정적이나 부정적으로나 데이터나 학습입니다. 실제 상담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문화나 언어 편향이 매우 크고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부족 자체가 이제는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을 땐 기존의 인간위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데이터라고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 상담 AI는 어느 기준으로, 어느 제한으로, 어느 운영체제 이러한 논의들이 더 심화되고 이 부분에 있는 어떤 윤리적인 부분도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성 위기 대응입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은 반드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인간과의 관계, 특히나 정서 지원이라든지 치료까지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서 지원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오는 그 실패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감지하고 전환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상황 단계까지는 보고한다, 중단한다, 이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누가 통제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많은 제품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의료다, 뭐 웰리스다, 소비자 서비스다,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 뭐 윤리 기준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함께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나 적용 주체가 되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그런 부분 불명확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에 CES를 한번 보시면 2026년에 CES에서 제가 봤을 때 흥미로웠던 제품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AI 팬다 안안 안안이 이제 중국인데 평안할 안안 이렇게. 그래서 인형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논의들이 많죠. 근데 AI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뭔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인형입니다. 인형인데 이 인형 안에 센서를 많이 심어서 아이가 앉거나 뭐 노약자가 앉거나 혹은 반응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인형을 누르고 만지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을 다 센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치료의 어떤 효과로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혹은 어린이들도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말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강약에 따라서 감정 상태를 추정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건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 있습니다. 우노케어라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부분은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의 얼굴을 찍게 해서 호흡, 뭐 얼굴색,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상태를 정량화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짧은 호흡을 하세요. 뭐 명상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수면 루틴 같은 것들을 개인화된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홈 테라피 부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에 이제 들어가서 조명, 소리, 공기, 온도 같은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인데 2026년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보여졌던 것들을 보면은 대화형 챗봇 자체는 이미 어떤 의미로는 이제 기본 기능이 되었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지만 이 CES의 특징상 되게 혁신적인 미래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상담이 대화만으로는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합니다. 당신의 상태를 추정합니다. 환경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리고 동반자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뭐 프라이버시 엣지 같은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능성을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AI 상담의 미래라고 하면은 너무나 거창하고 AI 상담이 이렇게 된다라는 예측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는 기능들을 정리한 지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두 축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상담 자체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AI 상담을 두 축으로 나눴을 때 하나는 형태죠. 상담이 텍스트, 음성으로 제공되거나 대화형 왔다 갔다 하는 UI, 공간이나 로봇 같은 물리 시스템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형태나 행위성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개입 수준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반응형이 많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것 반응형인데 앞으로는 제안형 이제 좀 프로액티브하죠. 그리고 일정이나 연계 개입을 스스로 조정하는 스스로 판단하는 계획 실행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체감되는 진화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뭐 대화형, 상태 기반 지원, 센서나 맥락의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묶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 환경 최적화, 조명, 소리, 온도를
조건을 바꿔서 감정을 좀 조용히 돕는 방식. 정서 동반자 같은 경우는 동반감, 뭐 고립을 완화하고 촉각이나 존재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혹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에이전트형 운영.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말해서 개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개입할지 AI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계획과 실행과 연결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에이전트형 운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그 AI에 관련된 강의라든지 논의라든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것이다 라고 오늘 정답처럼 여러분에게 제공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핵심이 이제 대체되느냐 비대체되느냐라는 것보다도 어디에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느냐를 저는 논의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공감,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AI는 공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서는 이제 표현보다는 관계에서의 책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락, 그러니까 같은 문장, 상황, 역사, 나라는 사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맥락은 데이터로 잡힐 수는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암묵지.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상담사가 언제는 멈추고 언제는 대화를 깊이 이어나가고 어떨 때는 대화를 전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향들이 되게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AI가 그러면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오래된 경험으로 축적된 나오는 그런 인간형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판단,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대체될 수 있다,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언제가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그 중요한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AI가 기술이 정말로 발전해서 정말로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뭐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가능성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게 어느 시점에 올지에 대한 논의는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AI가 개입을 더 주도하는 사람처럼 하는 방향으로 가든 그렇지 않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미 상호작용을 통해서 AI를 사실상 개입을 할 수 있는 주체처럼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한번 오류가 나면 그 실패 비용이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낙관도 뭐 비관도 아닌 저는 가드레일을 전제로 한 조심스러운 도입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예측이 아니라 네 가지 질문이 AI가 주체적으로 가는 방향이든 지금 그렇지 않은 현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이 네 가지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책임지는가? 사용자가 이 AI를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그리고 상호작용의 규칙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지금 논의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조금 더 심화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될 것인지 어떤 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운영 주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AI 영역에서 AI 분야에서 상담이라는 분야의 가능성과 어떤 한계점을 논할 때 한 가지로 정의되거나 한 가지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넓게, 그러나 기준은 먼저. 저는 이와 같이 오늘의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AI 분야에서 바라본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위험성이나 저희들 키오스크 AI 챗봇 키오스크 상담을 이제 업체와 함께 이제 위민하면서 개발하면서 사용하면서 계속 물음표가 지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또 던져주셨고 그 기준을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거를 다 같이 오늘 또 현장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앞으로 또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눔 계속 진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 발표는 AI 청소년 심리 상담 기기의 미래에 대해서 주식회사 넥스V 송환구 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전에 아주 아름다우신 두 분의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전문적으로 발표를 잘해주셔서 매우 부담이 됩니다. 저는 주식회사 넥스V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인공지능 이런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장 송환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너무나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원래 전공은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발자, 공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뭐 의료 경영 이런 쪽을 전공을 했고 사실 그래서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상담 분야를 잘 모르는 그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처음 만든 엔진은 챗봇 엔진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엔진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챗봇 엔진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기술력이 필요한 곳이 상담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정부 과제에 또 이제 운 좋게 선정이 되고 해서 좋은 또 기회를 맞이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넥스V는 뭐 보시는 걸 보면 이제 안마의자가 보이죠. 갑자기 웬 안마의자냐 싶은데 실제로 안마의자와 협업해서 저기서 심리 상담을 하고 명상을 하는 안마의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런 이제 AI 요새 뭐 핫하잖아요. 발전도 빠르고 그러는데 과연 이제 심리 상담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과연 AI가 얼마나 이제 발전돼서 다양한 기계로 개발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미래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쭉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이렇게 앞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미래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굉장히 핫하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올해 한 달 전에 미국 CES에서 나왔던 그런 로봇이고 사실 움직이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아직 말은 아직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AI가 사실은 너무나 빨리 변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기업 같은 경우도 AI를 굉장히 빨리 접하긴 하거든요. 뭔가 툴이 새로 나온다거나 뭔가 이렇게 확 버전이 바뀐다거나 하면 누구보다 빨리 이제 민감하게 이제 거기에 반응하기도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정말로.
작년에 한 일화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냐면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얘기하시기를 뭐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탕후루를 그때 이제 탕후루가 한참 인기였는데 지금은 식었지만 탕후루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를 설계를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랑 삼아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침 그때 챗GPT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 줄 쳤어요. 탕후루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쳤어요. 프롬프트를 쫙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옆에서 그걸 보더니 자기가 2달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탕후루 만드는 기계를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뭐 1번 뭐 과일을 세척한다, 2번 뭐 과일을 하나하나씩 들어서 꼬챙이에 깬다, 3번 뭐 설탕물을 끓여가지고 붓는다, 4번 뭐 세척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짜 같은데 그랬는데 그분의 충격적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 게 2달 동안 했던 게 이거고 정말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전부 거짓말만 하더니 왜 잘 나오죠? 라고 하기에 제가 월에 $20만 내면 네 좋은 모델을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지난달에 만났어요. 그분 다시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고 지금도 LLM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또 챗GPT 요새 또 이상하게 또 헛소리를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죠. 네. 지난달에 이제 했던 얘기가 인류는 지금 롤러코스터를 비교하면 롤러코스터 타면 착착착착착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잖아요. 인류는 지금 이 특이점에 와 있다. 네. 이제 우리는 롤러코스터의 시작입니다. AI가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26년 이미 AGI 범용 인공지능이 완성돼서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AI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서 2030년에 AI가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각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분의 얘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IT의 AI 리더로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아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 꼬맹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쯤에 그러더라고요. 공부 뭐하러 해? 영어는 이제 번역기가 나오고 수학은 이제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공부 뭐하러 해? 했는데 그때는 웃었습니다. 네, 공부나 해라 이놈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의사가 다 대체될 거고, 네, 그래서 뭐 AI가 의사를 다 대체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아주 범상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AI의 어떤 발전이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빠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앞서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요게 이제 뭐 올해 초인가 소스 코드를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1960년대 엘리자라고 최초의 챗봇이자 최초의 상담 용도로 쓰인 챗봇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이죠. 그냥 뭐라도 말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상담 대화에 있어서의 어떤 리액션을 그럴듯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엘리자라는 프로그램인데 소스 코드를 잃어버렸다가 뭐 올해 1월에 다시 소스 코드를 찾았다라는 뭐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심리학적 기능을 하는 그런 챗봇입니다. 앞서 소개시켜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하게 이제 생성형 AI가 가능하다 보니까 상담 챗봇이 개발되고 있고 과거와는 점점 좀 다르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써보면 이제 좀 미천이 드러나죠. 좀 뭔가 어색하고 좀 뭔가 한계가 있고, 네. 이제 저희는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질문충이 되거나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 뭐 너 어디 아프니 뭐 내가 해결해 줄게 계속 상담을 종료하려는 그런 성급한 그런 것들이 이제 챗봇에서 보이는데
뭐 그런 어떤 단점들 외에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보면 2, 3년 전의 어떤 챗봇 모델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오래된 기기입니다. 네, 한 10년 정도 된 기계들도 아마 이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지만 상담 분야에 약간 활용하려던 시도들 이런 했던 기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판판의 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말을 못하죠. 네, 입에 문 거는 이제 충전기입니다. 네. 밑에 있는 이제 페퍼라는 요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닥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시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네, MIT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표정이 이렇게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표정이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이렇게 표정이 막 바뀌더라고요. 네, 신기하긴 한데 조금 괴기하죠. 네. 하단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저 지보라고 해서 비슷한 제품들도 최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면 막 표정 같은 게 이렇게 바뀌고 LG 클로이 같은 것도 되게 비슷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사용자와 공감하는 이런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공감하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된 거고요. 목시라고 해서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정말 리얼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동자랑 막 이렇게 표정이 막 바뀌면서 정말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폐아동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훈련용으로 지금 개발돼 있는 로봇입니다. 하단에 있는 거는 이 로봇이라고 머리에 이렇게 혹처럼 달려 있는 게 카메라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귀엽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기 특성상 CCTV처럼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회사의 다른 이제 제품들이고요. 이제 저희 회사 기존에 만들었던 제품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한 3년 전에 만든 제품이고 요것도 과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한참 붐일 때 이제 대화 같은 걸로 해서 뭐 이제 CBT나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을 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당시가 아마 챗GPT 3.5 모델이었을 거예요. 좀 옛날 모델이고 또 프롬프트가 그냥 넌 심리 상담사야 뭐 이렇게 해서 뭐 따뜻하게 이렇게 반응해줘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좀 단조롭고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목적 있는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날씨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일상 대화하는 그런 로봇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요거를 80명, 90명 정도 실제 이제 우울증 환자분한테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해봤는데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안 쓰시는 분은 계속 안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 개발한 제품은 이제 위로미라 그래서 요 우체통 모양, 전화기 모양에서 내가 이제 뭔가 고민을 얘기를 하면 고민에 대한 AI가 엽서를 써서 되게 이제 위로와 함께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써주는 이런 컨셉의 키오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했는데 저 안에서 이제 고민 상담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장난 같은 걸 많이 치시고, 네,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보면 뭐 여기다 뭐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오픈된 공간에서. 네, 또 이제 사생활 보호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기능이 조금 단순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쓰신 다음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재사용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발한 모델이고 그 앞선 키오스크가 좀 조작법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화 걸듯이 AI 캐릭터랑 대화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그러니까 요거는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대화가 단조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조금 느립니다.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곳에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나 이제 곧 출시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지금 왼쪽 지금 체어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앉아서 하는 모델도 있고, 뒤로 누워서 이렇게 스윙이라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하는 제품 두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기존 제품하고 조금 다르게 PPG라 그래서 심장 박동수 그리고 심박 변이도를 분석을 해서 심박 변이도에 맞춰서 흔들흔들거리는 그 리듬감을 조금 더 주파수 변화를 주고, 또 이제 뇌파 헤드셋, 뇌파를 검출할 수 있는 헤드셋을 더 여기다 붙여가지고 실제 이제 AI와 심리 상담을 한 후에 여기서 명상까지 할 수 있도록 AI가 명상의 나레이션을 자동으로 즉석에서 생성해서 줍니다. 아무래도 뭐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상담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명상 같은 것들 컨텐츠를 경험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홈케어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곰 친구들, 동물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AI 스피커처럼 놔두고, 내가 퇴근하고 오면 무슨 일 있었니? 오늘 하루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해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맞게끔 뭔가 위로와 조언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홈케어용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접촉하지 않고 리모트로 심장 박동과 심박 변이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카메라가 동영상을 찍으면 1초에 뭐 10장에서 30장 정도를 막 찍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심장이 한번 이게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이제 피를 펌프질을 하면 얼굴에 미세하게 색깔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텍션을 해서 심장 박동을 추정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의료기기 대비 80에서 9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딥러닝이 AI가 발달을 해서 잘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대화할 때 감정을 추정하고, 이제 LLM이 그 추정한 감정에 맞게끔 대화를 하는 그런 모듈에 대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개발 모듈입니다. 또 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만든 대화 모듈입니다. 실제로 유저는 대화할 때 그냥 일반적인 챗봇 형태의 인터페이스에서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 백단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좌측에 보면 뭐 이름, 나이, 그리고 페르소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소위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대화를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위험도나 집중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승전결 이렇게 상담의 순서대로 프롬프트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 프롬프트를 쓰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자꾸 LLM이 꼬치꼬치 물어봐요. 너 그래서 상담하고 싶은 주제가 뭐야? 너 빨리 상담 끝내고 싶지? 막 이렇게 해결책이 뭐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음을 터놓고 조금 우리가 라포 형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프롬프트를 넣어놓고 점점점 이제 기승전결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집중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변화를 준 모듈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뭐 앞서서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뭐 AI 상담사와 휴먼 상담사, 사람 상담사 간에는 많은 차이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LLM은 이렇게 말을 좀 이상하게 꼬아서 하면 자살이나 자해나 폭력을 조장할 수도 있고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24시간 세븐데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비용 접근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만이 진정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줄 수 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데 반해서 인공지능은 거기보다는 당연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인간 치료사보다 AI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못 봤을 수도 있지. 또는 네, 그냥 적당히 저거 하고 내일 더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상해도 괜찮아. 시험 점수랑 당신의 가치를 분리해라. 그리고 비난 대신 위로를 건네라. 그리고 오늘은 푹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공감을 잘하고 저도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싸웁니다. 그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잘 가르쳐줘요. 그대로만 하면 매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챗GPT는 LLM은 복잡한 감정이나 맥락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조금 더 꼬여서 얘기하라면 이해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가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상담사가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0분, 1시간, 2시간 걸릴 상담을 AI랑 먼저 상담을 하게 해놓고 그 요약본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상담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핵심 문제가 뭔지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청소년 상담기기는요, 저도 기계가 인간을 특히 이런 상담 영역에서 절대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구로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확장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설문 기반의 그런 약간 너무나 재미없고 통계학적인 그런 것들 대신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음성이나 표정을 분석해서 설문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심리나 정서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치료를 AI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청소년 상담기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단점이 어른한테, 부모한테 혼날까봐 말하지 못하는 비밀들 이런 것들을 AI한테는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케어 인공지능 세상을 위한 가치 창출 넥스부의 송한구였고요. 오늘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AI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기기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택도 없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6개월, 1년 후에도 솔직히 저희 이렇게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챗GPT 6에 심리 상담사가 추가되면 이게 큰일 나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도 빠르지만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 이런 어떤 대규모적인 어떤 자본이 투입돼서 빨리빨리 지금 개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엑셀이 처음 나왔을 때 주판하고 암산하시던 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사라지셨잖아요.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새로운 도구에 적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 영역에서도 많은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상담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넥스부의 송한구 소장님께서
또 그 김지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기 상담 챗봇을 이용한 부분들에 대한 일맥상통한 답변들이 좀, 그러니까 언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스크리닝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저희도 또한 센터에서 그런 취지로 1차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차원으로 AI 챗봇 상담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교수님과 소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사례 공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이제 테스트베드 서울과 관련된 사업으로 주식회사 넥스부유와 협업해서 이제 기기들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따가 추후에 1층과 그러니까 5층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5층에 있는 기기들을 무상 지원 받아서 지금 계속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1년 동안에 테스트베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도 2월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각 기기들은 아직 그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소초구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방배 아트유스 센터, 소초 1인 가구 지원센터, 소초 청년센터, 그리고 서희초등학교까지 스탠드형과 이동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동형의 경우에는 지역 축제, 소초구의 대표 축제인 서리풀 축제라던가 지역 기반의 힐링 축제에 이용이 되고 있고, 소초구 보건소와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에서 이제 고민 대화는 청소년들이나 이용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AI 챗봇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는 고민 대화의 기능에서 지금 각 시설별로의 월별 그래프인데 이렇게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대한 통계치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 갑자기 7월과 12월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용량이 있는데, 처음에 스타트할 때 2월하고 지금 2월부터 6월까지는 조금 노멀하게 보통 비슷한 이용률을 보고 있는데, 저희도 7월과 12월에는 조금 사용자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이용량이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2월부터 6월은 비슷한 이용을 보였지만 7월에 이벤트 이후에 급속도로 8월에 저조해지고 그 다음에 상승 곡선을 보였는데, 어찌되었던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런 차이를 분석해 보면 늘상 조금 그 기기가 그 위치에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서 있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바뀌진 않잖아요.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새롭게 바뀌어서 들을 수가 있지만 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고 그런 루즈함이 있어서 사용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덜하지 않았나, 이런 저희가 평가를 해보았고요. 이제 고민 상담은 청소년과 이용자들이 개인의 고민들을 계속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주고받는 거에 대한 이용률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민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요 고민 분석들 보시면은 고위험군 선정 과정, 데이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담 화면에서 고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감정 상황이나 키워드를 추출해 낼 수 있고요. 상담 대화와 심리검사 응답 데이터에 대해서 주요 고민하고 위험 신호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일자 그리고 기간별 성별로 연령대를 정보해서 집계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상담사 연결 시에 연결을 요청할 시에는 개인정보 사용의 동의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선의 정보를 수집해서 마지막 단에서 전문가 상담을 원하시면 개인 번호를 남기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 번호를 남기시는 분들에게는 관리자단을 통해서 전문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이터 값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된 상담 키워드의 빈도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또 주요 고민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또 상담 대화 데이터 및 위험 키워드를 분류하고 통계치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략 심리 검사도 이 키오스크 안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심리 검사 점수의 결과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도 구간을 분류할 수 있었고 또 기관별, 월별,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교차 분석을 통해서 이 이용에 대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략 심리 검사에 응답한 결과 중에 위험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사실 감지를 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그 마지막 단에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서비스가 하반기에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 누적 데이터 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공론화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기관별로 고위험군 그 분포도를 현황을 파악하면서 사실은 한눈에 그 서초구의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 그리고 이용자들의 그런 데이터 값들, 그러니까 정신건강 실태 조사가 관리자 단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도구로 또 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담실에서는 집단 상담의 주제로 키워드를 던질 수도 있고 부모 교육의 자리에서 지난달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이런 부분 아이들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장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대화의 통계치로 보면은 그 지금 녹색 띠가 초록색 띠가 지금 여성이고요. 파란색 띠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용률, 여자 청소년의 이용률과 성인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는 기간별로 상담대 연령대 사용량 통계인데 청소년 센터는 그 저학년 이용률, 초등학생 이용률이 되게 높은 편이었고 청년 센터와 1인 가구 센터는 20대, 30대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주요 고민 키워드가 이렇게 관리자 단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대화에서는 1순위가 숙제예요. 프롬프트에서 읽어보면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수학 숙제가 많아요. 이런 키워드들이 많고 그 숙제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답변들 거기 안에서 뭐 사실 그 되게 힘들다고 언급을 하는 그런 친구들의 프롬프트를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요 고민 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하,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피로감, 긴장감 등이 있었고요. 서로 고민 대화를 주고받는 프롬프트에서는 고민, 숙제, 친구, 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간략 심리 검사는 제일 많은 검사를 하신 부분들이 저와 관련된 부분,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심리 검사의 통계치는 보시면은 또 그 여성분, 청소년이나 성인분들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연령대별 사용량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민 분석에 따른 부분들 이제 스크리닝을 했을 때 고위험군에 대한 분포도를 보시면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3번에 서초 청년센터에 89명의 고위험군이 선별되었다고 지금 저희가 집계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 센터의 이용률이 더 높았지만 고위험군은 청년들이 더 많았다는 거에 되게 그 유의주시를 좀 할 부분이 관측이 되었고요. 이는 조금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는 청소년들은 간략 검사보다는 사실은 고민 대화나 고민 상담을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금 있었던 프롬프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한 20, 30대의 청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감 때문에 심리 검사를 진행했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많은 고위험군이 있었다는 거를 추출할 수 있어서 그 분들이 핸드폰 번호만 남긴다고 하면 또 저희가 1차에 스크리닝 된 분들을 2차에 전문 상담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전체 2월부터 작년 2월부터 12월에 5개 기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 전체 이용자 수는 4,4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 검사 건수는 1,651명이었고, 그리고 주요 키워드는 함께 보시면 되시고, 여기에 고위험군 수치 함께 정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이제 청소년, 지금 저희가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 상담의 고도화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두 분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단순 대화형이 아니라 어쨌든 맞춤형 응답, 정서 패턴을 분석해서 그것을 통한 맞춤형 응답 시스템이 더 고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서 이제 누적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감정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맞춤형 응답, 그러니까 고민 상담이 챗봇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고도화되는 과정, 그 안에서 이제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이 기기들은 4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차 스크리닝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1차 스크린을 통해서 위기 감지가 되고 된 친구들이나 청년들을 대면 상담에서 전문 상담사가 2차 개입을 해서 맞춤형 상담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봇 상담 자체가 상담사를 대변할 수는 없고 상담사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자리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90여 명의 지금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오늘의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시고 관심이 많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인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같이 공론화해 보면 우리 센터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누적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원스톱 정서 지원 서비스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5층에 맞춤형 청소년 지원 센터만, 상담 지원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층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센터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스크린이 된 친구들이 상담사를 만나고 이 친구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활동 영역으로 연계가 되고 또 관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AI 챗봇 상담 키오스크 업체와 함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저희의 숙제고,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지자체에서는 AI 챗봇 상담에 기반을 두고 이 데이터 값들이나 아니면 AI 챗봇 상담이 청소년들이 그런 환경 안에서 안전한 그런 환경적 요소, 윤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금 함께 같이 제안을 하고 추진을 같이 하는 이 세 개의 이 서클이 원활하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례 공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장시간 1시간 38분이 되면서 엉덩이들을 들썩들썩하고 비대면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장의 분들은 그래도 웃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례 공유 2는 작년에 저희가 서초중학교의 또래 상담 설리연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그 효과성 검증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11명의 친구이고요. 여자 친구 3명, 그다음에 남자 청소년 8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1회기는 7회부터 진행해서 총 4회 11월 달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사실 그
AI 챗봇 상담 키오스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따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층에서도 시연이 가능하신데 다양한 정신건강 기기들이 총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하였고 오늘은 효과성 검증단이 AI 챗봇 상담을 사용한 그 결과치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 11명에게는 질적 평가, 질적 연구를 하였고요. 질문에서 보시면은 AI 고민 상담 키오스크의 답변은 본인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1회차부터 4회차까지 해서 매우 그렇다가 지금 파란 색깔 막대 띠입니다. 그래서 상승 곡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는 내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데 나의 마음을 성찰하고 그래야 또 고민이 해결이 되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서 2회차부터 3회차, 4회차에서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띠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상승 곡선을 이어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1회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여기에 뭐 감동적이었다, 방안을 제시해줘서 좋았다, 뭐 신기했다, 그 해소해줘서 좋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치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회기에 대해서 2회기 때 이제 만족도 평가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에서 기분 뭐 그리고 또 공감에 대한 부분들 이 아이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1회기 때는 아이들이 그저 신기하다는 답변들이 많았고 2회기 때가 되면서 공감을 받는다는 키워드들에 대한 답변들을 유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조금 청소년들이 뭔가 그 고민을 해결하는 게 제가 숙제가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숙제를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인데 내 불안을 어떻게 다룰까요? 했을 때 뭐 간단하게는 심호흡을 하거나 본인의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뭐 생각해 보거나 이런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조금 주다 보니까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좋았다는 결과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AI의 답변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뭐 특이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3회기 만족도 평가에서는 여기에서는 점점 2회기, 3회기, 4회기가 가면서 감정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었다는 공감에 대한 단어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었다, 조금 나아졌다, 위로가 됐다라는 감정 공감 단어가 도출이 되었고요. AI 답변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서도 의외로 3회기, 4회기로 갈수록 사람처럼 대답해서 좋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다른 답변에서는 감정이 없어서 별 도움이 안 됐다라는 답변도 있긴 하였습니다. 4회기 때도 더 추가적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응원해줘서 되게 내 스스로에게 되게 용기가 됐다라는 키워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AI의 답변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서도 뭐 사람하고 비슷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웠다, 뭐 새롭게 느껴졌다, 사람처럼 공감해 주는 게 신기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는데 결과적인 부분들을 도출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1단계에서는 신기함과 그리고 그 AI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리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물음표가 치어지는 부분 거리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1회차에는 조금 편하지만 공감이 부족했다. 그리고 2회차 때는 신뢰가 형성되고 그리고 인식 수준에서는 비밀 보장, 위로받음에 대한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3회기 때는 인간의 유사성을 점점 인식하는 단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키워드 그 아이들이 답변해 준 거에도 사랑 같았다라는 답변들이 많았고 4단계에서는 실용적 수용을 하게 되고 구체적 해결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인식 수준의 단계들을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식 변화에 대한 패턴이었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저항은 감소가 되고 감정 전달 초기에는 이제 감정 전달이 없다라고 했지만 후기에는 감정 전달이 잘 전해졌다는 이런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한 상담 환경일까에 있어서는 물음표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안전하다고 파악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아까도 실천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공감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기에 두드러진 부분들은 인간 상담과 대면 상담, 전문가 상담과 그 AI 키오스크 상담에 대한 확연한 편차가 굉장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회를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뭔가 불편감이 있었던 친구들은 4회기 때 더 많은 그런 불편감들을 노출했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절반 이상의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인간 상담과 비슷하다는 느낌들을 갖는 인식의 변화의 구조화가 생겼습니다. 앞에 지금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보시고 책자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45분이 접어들어서 AI 시대의 청소년 상담의 새로운 방향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서초중학교 효과성 검증단 친구들을 운영을 했고 그중에서 11명의 친구 중에서 대표 친구들로 2명의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소감을 듣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 이잖아요. 그래서 결과 분석보다 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명의 친구 중에서 이원석 청소년의 그 소감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중 이원석입니다. 처음 썼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제 진심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중간고사 때여서 떨리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는데 이 기분을 부모님께 표현하긴 좀 부끄러우니까 AI한테 말해 뭔가 해결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 정리된 느낌을 받았어요. AI한테 고민이나 감정을 말해주니까 AI는 공감해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줬어요.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생각보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비밀 유지도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AI 키오스크를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냐면 주변에 마음 놓고 말할 친구가 없거나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을 때 고민을 털어놓고 싶을 때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원석 친구의 너무 귀여운 소감 발표였습니다. 원석이는 또래 상담 솔리언의 부장이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자 대표로 한예연 청소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상담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초중학교 한예연입니다. 처음 AI 상담 챗봇 상담을 했을 때의 첫인상은 신기함과 놀라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AI 상담 챗봇을 직접 보고 사용해 본 게 처음이라서 더 신기하고 놀랍게 다가왔어요. 학교 동아리 시간에 유스센터에 방문해서 AI 상담 챗봇에게 시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더니 현실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주었어요. 바로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실천해 보니 시험 공부할 때 답답한 감정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AI 상담 챗봇이 로봇이다 보니 처음에는 낯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후에는 더 편해지고 소리 없이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감정적인 공감을 원할 때 잘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AI 상담 챗봇의 강점은 고민을 말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노출될 가능성이 없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상담 챗봇을 추천한다면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예은이의 상담사가 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연초부터 저는 계속 또래 상담 친구들과 같이 함께 보면서 또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성장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지네요. 발표해준 친구들, 청소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수중학교 상담사 안혜수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또래 상담 친구들이 여러 회기 이 AI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회기 했을 때 AI가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서 상담을 하는 건가요? 저번에 만났는데 몇 회기 상담을 했던 그 친구구나 하고. 계속 이어져서 하는 친구라고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번 그 단회기 상담이었나요? 네네. 그리고 그 비밀 보장에 대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안전할까요? 상담에 대한 비밀 보장, 네, 개인정보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걸까요? 상담에 대해서 처음에 그 챗봇 상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본인의 그 성별, 그 다음에 연령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감정 키워드만 터치를 한 후에 AI와 챗봇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후에 종료가 되면 본인이 개인 상담을 연계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저희가 관리자단에서 확인을 하고 전화를 드리는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정보를 초반에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지금 AI 상담의 초기 면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아까 저희가 사례 공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앞에 서두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 일반 청소년들도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이게 그 자리에 가서 개인 상담실에 가거나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프라이빗하게 그 키오스크 앞에서 본인의 고민을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적인 1차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치료는 치료실에 가서 전문 상담사와 만나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단의 서두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중복될 것 같은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학생 상담센터에서 인턴 상담사로 이제 수련하고 있는 상담사이고요. 이걸 들으면서 지금 들어주신 사례들이 대부분 초기나 중기 청소년들을 사례로 들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대학생 정도 되는 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좀 실생활 사례가 그러니까 실생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실상의 네. 실상의 사례라면 하면 그 청년 네, 이제 초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뭔가
이용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효과성이 입증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학생 후기 청소년 대상군에 대한 타겟층은 이제 청년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 대상자들이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값들이고요. 고민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의 키워드가 프롬프트에서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진로와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부분들, 실생활에서 당장 월급을 받고 그리고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고민들의 키워드, 특히 진로가 많았고요. 청년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결과 데이터 값에서 아까 보시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간략 심리 검사, 실리 검사를 조금 많이 했던 편이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그러니까 사용량은 덜했지만 고위험군은 사용량이 많았던 기간보다는 20, 30대에서 고위험군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으면 연결고리는 이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의외로 청년분들이 개인 번호를 남기고 전문 상담사의 연계를 원하는 비중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에 기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90여 명의 시청자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조금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AI가 상담을 하면 오류나 안 좋은 부분을 모니터링하며 AI 상담을 수정하거나 상담에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달라고 하셨을 때 스스로 학습하는 AI의 오류를 인간이 또는 시스템이 자기 정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상당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이제 상담의 구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김지민 교수님의 답변을 요청을 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여기 앞에서 서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비대면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오류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도 있었기 때문에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 만약에 이제 이후에도 이제 오류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버그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용어로는. 그래서 버그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반복적인 수정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거기에 입력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IRB라고 하는 윤리위원회 승인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상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도 얻어야 하는 부분, 윤리적인 이슈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제 해소하고 난 뒤에 그런 수정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연구는 그래서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상담 방향이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정 문구들을 프로그래머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로 비대면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례 실장 중에서 조금 스트리밍에서 소리가 안 나갔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남겨주시거나
본 센터의 그 공용 홈페이지에다가 죄송합니다. 메일에다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언급됐던 AI 상담의 고도화 작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같이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포럼 이후에 해야 될 작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작업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 안에서 상담 챗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QR코드에 만족도 조사를 유튜브 채널에 지금 중계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현장의 여러분들도 만족도 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체 AI 시대 청소년 상담의 새로운 방향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는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층은 스마트 맞춤형 정서지원센터에서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해드리고 공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층과 그리고 주식회사 넥스보이에서 지금 또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또 AI 챗봇 상담과 관련된 AI 상담과 관련된 기기들을 1층에서 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과 5층에 이용하셔서 기기들을 시연을 주시고요. 혹시 기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8층부터 내려가 보시면서 기관 라운딩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면 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